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건들, 특히 기분 증상이 나타났던 사파들을 그려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촉발 요인과 악화 요인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목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경험하는 우울 및 조증 사파의 촉발 요인과 위험 신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자, 나의 촉발 요인과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과 조증 사파가 언제 시작되는지 이 변화는 매우 미묘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시점을 알아차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증상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진단이 가능한 시점이 된 이후에야 기분사파가 이제 점점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미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기분사파가 상당히 진행된, 악화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주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 에라스무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즉, 너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빠지고 있다, 기분사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어떤 때 우울증이나 조증 사파가 촉발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표현되듯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건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계절이 변화되는 것 자체도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됩니다. 때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혹은 잠을 자는 패턴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꺼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점점 돌보지 않게 되고 수면 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달리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울사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증사파가 오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점점 뭔가 집중을 하기 어렵게 되고요. 평소보다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 주로 이건 주변 사람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뭔가 평소보다 기운이 점점 넘치는 듯한 쉽게 피곤해지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조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클리닉에 방문했던 한 환자분의 경우 조증 사파가 나타난 시기는 주로 학기가 시작되는 3월 9일 정도, 3월 그리고 9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수업 시간에 처음 보는 사람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쉽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말수가 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자, 반대로 이 환자분이 우울사파가 시작될 때쯤이 되면 남자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다거나 동아리 사람들하고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던 사안에 대해서 다툼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대학 친구가 갑자기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 인간관계 상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 상황에서 갑자기 갈등이나 이별 같은 급격한 대인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또 보통 이렇게 우울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
듣는 음악의 취향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분이 안정적일 때는 비교적 신나고 즐거운 음악들도 많이 듣다가 우울사파가 시작되게 되면 상당히 슬프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는 패턴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분이 서서히 사파기로 진행되고 있구나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조증 촉발 요인은 바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아주 중요한 촉발 요인이 되겠고요. 조증의 위험 신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인이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뭔가 말이 많아지고 좀 사람들과 다가가는 모습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증가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조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우울증의 촉발 요인은 주로 대인관계상의 급격한 변화, 보통은 갈등이나 이별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우울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위험 신호는 음악의 취향이 바뀐다던가 보는 영화의 취향이 바뀐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양극성 장애 환자의 일반적인 촉발 요인과 그때 관찰할 수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개개인마다 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나오는 혹은 논문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어떤 위험 상황 혹은 위험 신호들, 촉발 요인들이 개인마다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촉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만의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는 결국은 내가 직접 적으면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활동지를 통해서 자신만의 촉발 요인과 위험 신호를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분 및 상황에 따른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활동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활동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감찰하고 바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감지해서 나의 기분 및 상황에 따른 증상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로 우울증이나 조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지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증이 나타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불면증, 스트레스 등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유발이 되면서 2단계로 접어들면 우울증이나 조증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하는 패턴이나 나의 감정 패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단계에 이르면 나의 평상시의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행동이 변화함에 따라 기능 감소, 즉 내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던 이전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능의 감소는 최종적으로는 내가 주변 사람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은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게 됩니다. 즉 일방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기보다는 인지나 정서의 변화, 행동 변화가 또 다른 증상들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계속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행 과정의 초기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개인에 따라서 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악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양된 기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들뜬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죠. 자, 조증 후에는 심각한 우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조증 상태는 보통 처음에는 잘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조증 상태는 보통 조증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각한 우울로 빠지는 이런 순환고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들뜬 상태, 이것이 좋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기분 자체가 들떠있는 상태도 있지만 주변에 너무 과도한 자극이 유지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끄러운 곳, 혼란스러운 장소, 또 주변의 과도한 변화와 그런 것들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그런 환경들은 조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평온하고 큰 변화가 없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지내는 것이 조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잠을 잃는 것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잠을 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덜 자기 시작하는 것. 수면 부족은 그 자체가 조증의 한 가지 증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잠을 덜 잘수록 그 다음날의 조증 증상은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제때 자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 조증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기분이 들뜬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거, 혹은 너무나 나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는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조증을 더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에 따라서 우울을 악화시키는 요인 역시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압도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겁니다. 자, 우울한 상태가 되면은 너무 나에게 큰 부담을, 나에게 되게 압도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최대한 일을 덜고 내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나오듯이 한 번에 하나씩 해결을 하거나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좀 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우울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것은 부정적인 자극이 입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슬픈 영화나 책들을 본다던가 사회에서도 너무 힘든 주제 같은 걸 다루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우울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워낙에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되게 우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죠. 그게 내가 기분이 정상적일 때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일단 우울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런 부정적 입력은 점점 더 나의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고 제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잠시 이런 자극들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울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고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데요. 실은 그것이 우울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지만 정작 혼자 있게 되면 우울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최악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할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가까이, 특히 나를 걱정해주는 나에게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울감 때 중요한 거는 우울사파가 재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조증을 자주 겪게 되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분노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나
분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우울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꼭 필요한 거죠. 자, 이외에도 개인에 따라서 아주 많은 요소들이 우울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적으면서 나는 주로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유난히 더 우울해지는지 혹은 더 기분이 고양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의 나의 삶에 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에서 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